높은 히말라야 산맥 깊숙이 숨겨진 티베트는 과거와 현재가 얽혀있는 신비로운 땅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세계, 하늘이 땅을 스치고 고대의 전통이 여전히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산, 수도원, 마을이 회복력과 생존, 그리고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의 숨막히는 풍경 아래에는 기존의 규범에 도전하는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 다처제라는 드문 관습입니다. 이 독특한 전통에서는 한 여성이 여러 형제와 결혼을 하며 이는 티베트 사회의 구조에 깊이 얽혀있는 관습입니다. 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관습은 단순한 결혼 방식이 아니라 가족의 단합과 대대손손 땅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신비로운 땅을 탐험하면서 우리는 티베트 마을의 생동감 넘치는 거리에서 고대의 관습과 현대의 영향이 만나는 모습을, 그리고 유목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끝없는 평원의 별처럼 흩어져 있는 텐트를 세우는 외딴 고지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그들의 공동체를 지탱해온 보리와 밀의 황금빛 들판을 경작하는 농부들의 끊임없는 노력도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 승려들이 명상과 지혜에 헌신하며 세월의 시험을 견뎌온 영적 유산을 보존하는 신성한 수도원의 조용한 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비와 전통, 그리고 숨막히는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티베트의 심장부를 함께 여행해 보세요. 이곳은 어떤 곳과도 다른 특별한 땅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을 가진 티베트는 숨이 멎을 듯한 경이로운 풍경을 제공하는 광활한 고원입니다. 이 넓은 땅은 서유럽과 거의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가 그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티베트 고원의 면적을 고려하면 그 총 면적은 초기 추정치의 거의 2배에 달하며 여러 이웃 국가에 걸쳐 있습니다. 평균 고도 약 4,900m, 즉 16,000피트에 위치한 티베트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거주 지역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희박하여 해수면에서 이용 가능한 산소의 약 60%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종종 처음 방문한 사람들에게 어지러움, 메스꺼움 또는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극한의 조건이 티베트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맑은 대기는 하늘을 놀라울 만큼 깊은 파란색으로 물들게 하고 눈 덮인 산들은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티베트를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지역 중 하나로 만듭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이 고산 환경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해 왔습니다. 이는 놀라운 유전적 적응 덕분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그들은 대부분의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진화해 왔습니다. 티베트인들의 가장 놀라운 생물학적 특성 중 하나는 혈류 내에서 자연적으로 높은 수준의 질산 화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관을 확장하고 산소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낮은 고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산소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적혈구를 과다 생산하지만 이는 혈액이 두꺼워지고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티베트인들은 완전히 다른 적응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몸은 충분한 산소 섭취를 보장하면서도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유지합니다. 이 독특한 특성 덕분에 그들은 극한의 기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수월하게 움직이고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티베트인들은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도 강한 건강, 회복력,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베트는 전설적인 에베레스트 북쪽면, 티베트어로는 초모룩마로 알려진 지구에서 가장 높은 본구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장엄한 산은 중국, 네팔, 부탄, 인도를 가르는 거대한 자연장벽인 히말라야의 일부분입니다. 비록 티베트가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기후 중 하나를 견뎌냅니다. 겨울에는 일부 지역의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에도 공기는 차가워서 20도를 넘기기 드뭅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은 인간뿐만 아니라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여 가장 강한 종만이 생존할 수 있게 합니다. 극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티베트는 높은 고도와 혹독한 생활 조건에 적응한 특별한 야생 동물들의 고향입니다.
티베트 고원은 티베트 영양, 즉 치루와 같은 다양한 희귀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우 귀한 샤토시 털로 유명합니다. 티베트의 문화적 상징인 야크는 고기, 우유, 털을 제공하며 유목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이 땅은 또한 포착하기 힘든 포식자들의 영역입니다. 눈표범은 위장술의 대가로 거친 산속을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입니다. 티베트 늑대, 티베트 갈색곰, 그리고 팔라스 고양이는 이 지역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온 강력한 사냥꾼들입니다. 또한 티베트는 희귀한 기후에 적응한 티베트 야생 당나귀와 티베트 모래 여우의 서식지이기도 하며 이들은 이 지역의 풍부하고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더해줍니다. 고립된 티베트의 세계에서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은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의지를 증명합니다. 티베트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세계의 지붕에서의 자연, 인류, 그리고 삶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수세기 동안 티베트 유목민들은 자연의 끊임없는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날카로운 추위와 연중 내내 내리는 눈이 가혹하고 용석 없는 환경을 만드는 광활한 초원에서 회색 늑대와 눈표범과 같은 포식자들은 항상 숨어 있으며 단 한순간의 취약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사람들은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사나운 사냥꾼들과 맞설 수 있는 네 발의 전사, 즉 티베트 마스티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품종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요새이자 매우 충성스러운 동반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두꺼운 이중 털로 덮인 거대한 체격을 가진 티베트 마스티프는 극한의 조건을 견디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비견이 아니라 강력한 영토 본능을 가지고 있어 가장 강력한 감시자 중 하나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단호한 전사로 항상 경계하며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충성을 보입니다. 티베트 마스티프가 누군가를 가족으로 인식하면 주적 없이 위험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 품종은 귀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힘과 희귀성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티베트 마스티프는 한때 라마, 귀족, 그리고 티베트 사회의 엘리트만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희귀성뿐만 아니라 그 풍부하고 화려한 역사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 품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경비자로서 티베트 마스티프는 티베트 사람들의 독창성과 지혜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지구에서 가장 거칠고 극단적인 풍경 속에서도 강하게 서 있는 상징입니다. 세상의 외딴 구석에서 드물게 존재하는 전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제도, 즉 한 여성이 여러 남편을 가질 수 있는 결혼 제도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관습은 티베트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이 혹독한 고원 환경에서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필수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형제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형제 간의 형제제도로 같은 가족의 여러 남성, 보통 생물학적 형제들이 한 아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외부인에게는 이상하거나 심지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티베트인들에게는 극한의 생활 조건에 적응하면서 가족 구조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티베트 고원은 경작 가능한 땅이 제한적이고 기후가 혹독하며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생존이 큰 도전인 환경에서 여러 형제들 간의 땅을 나누는 것은 경제적 쇠퇴와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 제도는 가족 자산을 보호하고 땅과 자원을 온전하게 유지하며 미래 세대가 단편화된 상속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경제적 중요성 외에도 형제 제도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이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분쟁 대신 가족 내의 형제들은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며 서로를 지원합니다. 가정 내 모든 자녀는 모든 남편의 공통 자녀로 여겨지며 의무와 돌봄이 고르게 분배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여러 아버지의 존재는 자녀들에게 강화된 보호와 관심을 제공하며
아내는 가정을 관리하고 중요한 가족 결정을 내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현대화의 물결이 이 전통을 서서히 침식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토지 개혁, 사회적 이동성의 증가, 그리고 현대 문화의 영향이 형제제도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인류학자와 문화 애호가들을 매료시키는 매혹적인 사회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독특한 전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의견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티베트의 순수한 물과 아시아의 강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우뚝 솟은 산맥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티베트는 신비와 고대 사원, 풍부한 문화 유산의 땅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보물인 방대한 담수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북극과 남극 다음으로 티베트는 지구에서 세 번째로 큰 얼음과 담수 저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7%가 이 지역에서 시작되는 수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추정치는 티베트가 인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티베트가 아시아의 물탑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광활한 고원은 양쯔강, 황하, 인더스강, 메콩강, 브라마푸트라강 등 세계의 여러 주요 강들의 발상지입니다. 이 강들은 녹아내리는 빙하와 고산 호수에 의해 양분되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거대한 숨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수십억의 사람들을 지탱합니다. 티베트 고원의 가장 눈부신 보석 중 하나는 해발 4,500m, 즉 15,000피트 이상의 고도에 위치한 남초 호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금 호수 중 하나로 초현실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기후 조절 및 지역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티베트의 가치는 그 주변 환경을 넘어서 확장됩니다. 그 물 시스템은 전 세계 기후 패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연과 인류 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나오는 물 한 방울은 단순히 강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사람들의 숨결에 스며들어 인류와 자연의 웅장함을 연결하는 생명선 역할을 합니다. 극한의 고도와 차가운 기후 속에서 티베트는 과일 재배의 이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가장 어려운 도전 속에서 지역 농부들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사과 중 하나인 블랙 다이아몬드를 성공적으로 재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희귀한 품종은 깊은 보라색, 거의 검은색의 외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산 고원에서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형성된 매혹적인 색조입니다. 그러나 그 매력적인 외모는 그 매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사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즙이 풍부한 질감과 섬세한 단맛으로 잊을 수 없는 맛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혹독한 재배 조건과 낮은 수확량 때문에 이 사과들은 티베트의 몇몇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독점적인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그 희귀성과 독점성 덕분에 가격은 수확 시즌과 수요에 따라 사과 하나당 17달러에서 120달러에 이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를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과학, 인내, 그리고 가장 혹독한 환경 조건이 결합된 자연의 걸작입니다. 다음에는 티베트의 신비로운 역사와 티베트 국기의 깊은 의미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흥미롭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더 독특하고 희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준비되셨나요? 티베트 사람들의 기원은 고대 장중 문명과 원주율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의 초기 역사의 많은 부분은 신화와 후에 불교 경전을 통해 전해져 오며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티베트 역사를 보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7번째 세기에 티베트 문자가 개발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 유산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티베트인들이 자신의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에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고대부터 티베트는 지역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실크로드의 전략적 환승허브로 동서양을 연결했습니다. 7번째 세기에는 송첸 간포 황제의 지도 아래 강력한 티베트 제국이 부상했습니다. 그는 라사를 수도로 정하고
조캉 사원과 라모체 사원의 건축을 의뢰하여 불교가 티베트 문명의 핵심이 되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티베트의 화폐 시스템이 확립되고 중요한 행정 개혁이 이루어져 제국의 통치가 강화되었습니다. 11번째 세기에는 티베트 불교가 황금기를 맞이하며 수많은 사원이 교육, 예술, 영적 생활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14번째 세기에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통치 시스템이 형성되어 달라이 라마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 티베트를 영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는 티베트의 정치적 지형을 재편하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세기 초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티베트는 광범위한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205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제권을 주장하며 정치적, 사회적 격변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2059년 티베트 봉기가 일어난 후 격화되어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게 되었고 그는 다람살레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은 티베트 자유운동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으며 지역 상황에 대한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2015년 이전 판첸라마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후 중국 정부는 자신의 후계자를 임명하여 달라이 라마가 인정한 선택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이 라마가 인정한 판첸라마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임명한 판첸라마는 널리 공개되고 있지만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은 심각한 처벌, 즉 높은 벌금이나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티베트인들은 이를 티베트 문화 정체성을 침식하려는 노력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국기는 이제 티베트 전역에 널리 퍼져 전통적인 상징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국기 혹은 눈사자 국기 또는 자유 티베트 국기는 티베트 망명 정부와 티베트 망명자들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국기 중앙에는 2마리의 위험 있는 눈사자가 자랑스럽게 서 있어 역경에 맞서는 두려움 없는 용기와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발 아래에는 불타는 보석이 놓여 있어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영적 삶에서도 번영을 나타냅니다. 그들 위에는 빛나는 태양이 밝게 빛나며 자유와 깨달음을 상징하는 티베트 불교 철학의 핵심 가치를 나타냅니다. 태양에서 파란 빗줄기가 뻗어나와 불교 가르침의 10가지 방향을 상징하며 전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요소를 감싸고 있는 금색 테두리는 티베트 생활에 대한 불교 가르침의 깊은 영향을 상징합니다. 티베트 문화는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역사, 영적 철학, 도덕적 가치를 세대를 거쳐 전달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서사시로 인정받은 기가르 왕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문학 걸작이 아니라 신화, 역사, 영적 신념의 융합으로 티베트 세계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음악과 춤 또한 티베트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인 티베트 음악은 신성한 찬트와 민속 멜로디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다미안, 링부 플루트, 다양한 종류의 의식 드럼과 같은 독특한 악기로 연주됩니다. 티베트 춤도 마찬가지로 깊고 신성하며 마스크를 쓴 승려들이 수행하는 신비로운 참춤과 마을 축제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민속 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이러한 춤은 이야기, 전달의 매개체로 작용하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시대를 초월한 철학적 가르침을 전달하여 티베트 문명이 시대를 초월해 번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티베트의 고대 사원 내에서 승려들의 삶은 규율, 공부, 그리고 깊은 영적 헌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매일의 일과는 단순한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지적이고 영적인 정화를 위한 여정입니다. 수도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전통적인 논쟁으로 승려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며 불교 가르침에 대해 질문하고 서로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추론 연습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방법으로 승려들이 이해를 기피하고 지혜를 날카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도원에서의 식사는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니며 불교의 비폭력과 마음챙김 원칙을 반영합니다. 주로 채식으로 이루어진 이 식사는
겸손과 소박한 생활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조성합니다. 오후에는 승려들이 개인 연구, 명상, 그리고 공동의식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신성한 공간에서는 찬트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들은 정교한 모래 만다라를 세심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는 무상함과 영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의식에서 사용되는 전통 악기는 소리와 의식 간의 조화를 더욱 높여주며 수행자들이 더 깊은 깨달음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해가 지면 승려들은 다시 모여 기도와 명상을 하며 하루를 조용히 반성한 후 평화로운 고독 속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수도원 생활은 일상적인 루틴을 넘어섭니다. 연중 중요한 의식인 몰람기도 축제는 수천 명의 승려들을 모아 전통과 신앙이 강화되는 신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불교 가르침과 깊은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티베트 수녀들은 안위로 알려져 있으며 영적 수행과 봉사에 전념하는 외딴 수도원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일상은 남성 승려들의 삶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들은 보통 외딴 지역에 있는 더 작은 수녀원에 거주합니다. 그들의 하루는 공부, 명상, 공동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티베트 불교에 대한 깊은 헌신을 반영합니다. 수녀가 되기로 한 선택은 깨달음과 세속적인 집착에서의 해방에 대한 깊은 열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수도원 생활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자신의 영적 길을 받아들이며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전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문화에서 점성술, 즉저는 단순히 천체의 연구가 아니라 개인적이고 영적인 삶을 위한 안내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출생의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기반으로 점성가는 개인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삶의 차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결혼의 궁합은 종종 점성술을 통해 결정되며 출생 시 행성의 위치가 관계의 행복과 번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점성술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의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행성의 움직임과 별자리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으며 치료의 시기와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깁니다. 티베트 의학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는 고산 고원에서 애벌레에 기생하는 희귀한 곰팡이인 동충하초입니다. 봄에 수확되는 동충하초는 귀중한 약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소득원으로 깊은 공동체 전통을 반영하는 의식과 함께 수확됩니다. 점성술과 의학을 넘어 티베트인들은 또한 신탁과 전복 관행에서 안내를 구합니다. 역사적으로 티베트의 신탁은 지도자들에게 조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달라이 라마를 포함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의식 중에 신탁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신성한 메시지를 영적 영역에서 채널링하여 공동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티베트의 가장 독특하고 매혹적인 전통 중 하나는 하늘 장례식입니다. 무상함과 윤회의 순환에 대한 불교 신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신성한 의식은 외딴 산봉구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승려들은 시신이 독수리에게 제공되기 전에 영적 의식을 수행하며 이는 육체적 형태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며 삶과 죽음의 영원한 순환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문화에서 음력 달력은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 중요한 의식, 그리고 신성한 순간을 형성하는 영적 지도입니다.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한 이 달력은 주요 축제, 종교 의식, 심지어 티베트 공동체 내의 일상 의식의 시기를 결정합니다. 이 중 로사르, 즉 티베트 신년은 가장 중요하고 활기찬 축제 중 하나입니다. 음력 달력에 따라 1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열리며 로사르는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으로 오래된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전통, 신앙, 그리고 재생에 대한 믿음이 깊이 융합된 것입니다. 로사르 축제는 최대 15일 동안 지속되며 첫 며칠이 가장 중요하며 신성한 의식과 활기찬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티베트의 수도원들은 정교한 종교 의식을 거행하며 가족들은 집을 청소하고 장식하며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고 재회의 정신으로 모입니다. 형형색색의 기도 깃발이 하늘을 가르며
평화와 번영, 그리고 희망찬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원을 전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로사르가 재생과 풍요에 대한 티베트의 믿음을 반영하는 독특한 지역 전통을 포함합니다. 티베트를 넘어선 곳에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관습은 더 넓은 문화 경관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으며 티베트인들이 신년을 신앙과 과거에 대한 경의를 가지고 맞이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광활한 산맥과 넓은 하늘이 펼쳐진 티베트 고원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인 드로아, 즉 강인한 티베트 유목민이 존재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극한의 조건에 적응하여 이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곳의 고도는 종종 4,500m, 즉 14,000피트가 넘습니다. 그들에게 땅과 가축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조상 전통과의 신성한 연결고리입니다. 야크, 양, 염소는 티베트의 차가운 기후에 놀라울 정도로 적합한 동물로 그들의 유목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계절의 리듬에 따라 그들은 무리를 위한 가장 무성한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며 수세기 동안 존재해 온 순환을 고수합니다. 혹독한 바람에 유연하고 회복성이 뛰어난 그들의 검은 야크털 천막은 이동식 주택 역할을 하며 자연의 극한 상황에 맞서는 그들의 인내심을 상징하는 동시에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은 직무를 짜고 버터를 휘젓고 가족을 돌보는 반면 남성은 가축을 치는 것을 감독합니다. 가을철에는 무역이 이루어지는 번화한 시장으로 이동하여 길고 추운 겨울에 대비하여 가축과 수확한 상품을 교환합니다. 그러나 드로아는 단순한 유목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뛰어난 기수입니다. 말은 그들의 문화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며 전통 축제에서 열리는 흥미진진한 경매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경주는 단순한 오락의 형태가 아니라 기술, 민첩성,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드로아 유목민들이 광활한 초원을 방황하는 동안 티베트 농업 공동체는 비옥한 계곡에 뿌리를 내리고 땅을 경작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인 농부로 보리, 밀, 그리고 다른 필수 작물을 재배하며 생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문화적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강인한 곡물로 식단의 필수 요소이자 고대 의식과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린 영적 상징입니다. 이 농업 공동체의 삶은 계절에 따라 돌아가며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젊은 세대에게 귀중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전통적인 티베트 가옥은 돌과 나무로 지어져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을 가지고 있어 혹독한 기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다채로운 직물들이 장식되어 있으며 난로는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드로아 유목민과 티베트 농부들 모두 현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세계화는 젊은 세대가 교육과 직업 기회를 찾아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농업과 목축 지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정치적 변화는 토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쳐 티베트 농업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드로아 유목민과 티베트 농부들은 여전히 그들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적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농업과 축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통을 보존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티베트의 황금 들판과 거칠고 자유로운 초원에서 살아남는 지속적인 정신을 증명합니다. 티베트의 시골 지역에서는 자연의 요구에 따라 삶이 형성되고 생존은 전통적인 기술과 수완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라싸, 시카체, 장쩌와 같은 도시는 수색이 된 유산과 현대적 개발을 혼합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도시 중심지에는 역사적인 수도원과 사원이 새로운 인프라와 함께 서 있어 티베트 사회의 발전을 반영합니다. 무역은 여전히 필수적이지만 현대의 교통과 통신에 적응하여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도시 티베트인들이 환대, 보건, 교육,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비즈니스와 기술과 같은 분야에 점점 더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한때 티베트 사회에서는 드물었던 분야입니다. 도시의 학교들은 표준 중국 커리큘럼을 따르지만 티베트어와 문화 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젊은 티베트인들이 현대 세계를 탐색하면서도 문화적 뿌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도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모모, 툭파, 그리고 버터차와 같은 전통적인 티베트 음식은 여전히 널리 즐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레스토랑들은 이제 중국, 인도, 네팔, 그리고 서양의 다양한 맛을 결합한 요리를 제공하여 티베트 요리와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광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티베트의 풍부한 문화와 숨막히는 풍경을 경험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도시화는 오염과 폐기물 관리와 같은 문제를 동반합니다. 많은 티베트인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랜드마크 중 일부의 고향으로 각각은 깊은 영적이고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라사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티베트 건축의 걸작인 포탈라 궁전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숨막히는 경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곳은 티베트 불교와 그 지속적인 유산의 깊은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근처에는 조캉 사원이 또 다른 티베트 영성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원래 왕실의 지참금으로 티베트에 가져온 신성한 부처의 동상을 봉간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예배당, 성소, 기도홀로 확장되어 종교적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사의 중심부에 위치한 바르코르 거리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 고대 거리는 단순한 번화한 시장이 아니라 신자들이 조캉 사원을 깊은 기도로 돌며 순례하는 신성한 순례 경로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합니다. 활기찬 거리 너머로 나아가면 티베트의 위대한 수도원 중 하나인 세라 수도원에 도착합니다. 승려들 간의 생생한 논쟁으로 유명한 이곳은 깊은 학문적 추구와 명상 수행의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면 고요한 노르브링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달라이 라마의 여름 별장으로 18세기에 지어졌으며 라사의 웅장함과 대조되는 평화로운 정원 궁전으로 티베트의 역사와 통치를 엿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노르브링카를 지나면 웅장한 드레풍 수도원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한때 티베트에서 가장 큰 수도원이었던 이곳은 여러 대학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대학은 불교 철학과 영적 훈련의 다양한 측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드랑 계곡의 언덕에 자리 잡은 융부라캉 궁전은 티베트 최초의 건물로 여겨지며 티베트 문명의 전설적인 탄생지로 풍경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남서쪽으로 나아가면 낭 계곡에 역사적인 도시 장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티베트 가옥, 자갈길, 그리고 활기찬 시장이 있는 장체는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느껴지며 티베트의 과거의 본질을 보존하면서 현재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